홍명보 감독의 이제 첫 번째 이제 9월 A매치 기간이 끝이 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총평을 좀 해봐야 되니까 팔레스타인전 0대0 그리고 오만전 3대1 승리, 기본적으로 1승 1무의 성과를 가지고 왔죠. 결과만 본다면. 근데 요 이제 경기들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특히나 오만전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 두 경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뭐 승리했는데 왜 비판을 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승리를 했는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애초에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죠. 일단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될 때 절차가 일단 문제가 좀 있었고 그 절차에서 홍명보 감독이 바그너, 포엣, 홍명보 요 이제 그 3대1이었잖아요. 3대1 경쟁률이 3대1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이 포엣과 바그너보다 더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홍명보를 데리고 왔다. 우리에게 최고의 감독은 홍명보다 라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봉도 외국인 감독과 동등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감독 그러니까 포엣과 바그너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뭐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홍명보 감독이 받고 있는 기대치는 축구협회에서도 기준을 정해준 거잖아요. 바그너와 포엣 그 감독들을 우리가 선임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제시마 씨도 있겠죠. 그런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했을 때 가져가는 기대치만큼을 축구협회도 홍명보 감독에게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똑같은 연봉의 수준을 받는 상황이니까 받는 만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을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기준을.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 두 경기를 하면서 과연 그 정도만큼의 기대치를 보여줬느냐,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느냐, 이 기준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인터뷰를 보면 홍명보 감독이 시간이 없었고 발을 맞출 만한 시간이 없었고 약간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이임생 이사가 얘기를 했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도 홍명보 감독이 더 효율적이다.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이유 바그너 포엣보다 더 나은 성과를 만든 감독이라서 그리고 외국인 감독이 사령탑을 맡을 때는 국내의 체류 이슈 그리고 그런 리스크 플러스 선수를 파악하기에 짧은 시간 이런 시간이 부족해서 외국인 감독 선정은 어려웠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그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시간적인 문제 사실은 변명으로 하면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경기력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이 부족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의 축구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전도 그렇고 이제 오만전도 그렇고 애초에 팔레스타인과 오만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이 팀들의 스쿼드 차이가 매우 커요. 일단 이 정도의 차이면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그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쨌든 우리가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김민재, 황인범,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토트넘, 울버햄튼, 마인츠, 파이에노르트 이런 팀들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은 오만과 팔레스타인을 상대할 때 뭐가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팀이 없는 선수도 4명이나 있었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애초에 좀 변명이 좀 성립하지가 않고 플러스 우리가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과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의 우리 기대는 그 이임생 이사가 얘기를 했던 라볼 피아나와 변형 3백을 활용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를 잘할 것이냐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임생 이사가 변형 3백과 라볼 피아나를 되게 핵심적인 멘트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변형 3백과 라볼 피아나가 많은 팀들이 합니다. 하지만 뭐 비대칭 3백, 뭐 라볼 피아나 이 형태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팀이든 마찬가지인데
이 전형을 썼을 때 얼마나 상대 수비를 공략을 잘할 것이냐가 포인트죠. 전형을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라볼피 하나 만들 수 있고 변형 3백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전형을 홍명보 감독이 포획과 바거너 이 두 감독보다 과연 더 잘 활용을 했느냐? 그 두 감독의 전술보다 더 좋은 경기력과 기대가 되는 경기를 펼쳤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1차전에 약간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형태였거든요. 1차전, 2차전을 종합해봤을 때 이명재가 나왔을 때 이명재가 올라갑니다.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제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서령우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실상 3백을 만들었죠. 만들고 이런 형태였어요. 좌우 측면이 올라가고 가운데에 이제 뭐 4명의 공격수가 밀집해 있는 이게 뭐 라볼피 하나의 전형이고 변형 3백의 형태죠. 뭐 변형 3백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풀백이 안 올라가고 이것도 이제 뭐 1차전에 했었지만 풀백이 안 올라가고 3백을 풀백이 만들고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리고 손흥민이 풀백이 안 올라올 때 측면을 넓게 벌리는 뭐 이런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이게 라볼피아나의 형태가 비슷해요. 변형 3백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끌려나갈 때 이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울산 시절에도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측면을 넓게 벌리고 중앙 지역에서의 공간을 찾는다. 이거는 어떤 감독이든 하거든요. 기본적인 이 공간을 찾는 움직임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요 포인트가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문제가 세부적인 전술이 공격 단계로 들어갔을 때 부족하다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배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선수 배치를 했을 때 그 선수 배치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세부적인 전술 단계로 들어가면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라볼피 하나는 4-4-2, 4-3-3 이런 포메이션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 4-4-2나 4-3-3을 어떻게 잘 쓸 거냐? 이게 이제 감독의 역량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전의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3백을 만들었잖아요. 3백을 만들고 앞에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있고 좌우 측면에 넓게 벌려져 있는 선수들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4명의 공격수들 요게 이제 그 라볼피아나 전형이거든요. 3백을 기반으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가운데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3백 중에 한 명이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근데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결국에 이 라볼피아나를 만드는 건 요 안쪽으로 볼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전형이든.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움직임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었던 선수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패스를 제대로 주지 못하거든요. 줄 곳이 없죠. 주려는 방향에 모두 상대 수비에 가로막혀 있으니까요. 패스 길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백패스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수비가 분명히 진을 치고 있을 때 요 수비를 어떻게 끌어내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냐. 그런 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건데 그런 대비가 좀 안 돼 있어요. 이 장면도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요 라인에서 볼을 많이 봤죠. 이강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볼을 잡는 선수 위치에 많은 선수가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도 이쪽으로 쏠려 있죠. 그러면 쏠려 있다는 뜻은 반대 공간을 노린다는 뜻인데 반대 공간으로 방향 전환이 돼야 손흥민이 반대편에 있다가 넓은 공간을 쓰든 말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선수 개인이 반대편으로 넓게 이 전환 패스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하려면 압박을 당할 때는 이 전환 패스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쳐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 정도 위치에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쳐가야 뭔가 이제 방향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쳐가는 위치에 선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볼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여기서도 백패스 이런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지역으로 못 넘어가고 계속 U자 빌드업이 나왔다는 게 측면으로 갔다가 줄 곳이 없어서 다시 뒤로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갖춰져 있는 패턴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이 장면은 이제 아까 장면하고 약간 다른데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선수들이 다 한쪽에 쏠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서령우가 올라와서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령우에게 일단 방향 전환이 되고 서령우가 볼을 잡자마자 손흥민에게 넘겨줍니다. 방향 전환이 잘 됐죠? 손흥민이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공간을 일단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분명히 수비가 끌려 나왔는데 이 공간을 아무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선수들이 멈춰서 있고 서령우 선수도 손흥민에게 패스를 준 다음에 뒤에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넓은 공간을 쓸 때 수비를 끌고 나왔는데 이 공간을 활용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의 수비가 다시금 이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없어져서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돌파를 하기엔 무리가 있잖아요. 혼자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패스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크로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홍명보 감독이 라볼피아나의 형태를 만든다 이런 건 이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뭔가 조직화된 플레이들이 안 나왔다. 요게 이제 좀 아쉽거든요. 이번에는 이재성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김영권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보면 이재성 선수가 내려올 때 김영권 선수가 패스를 주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재성이 볼을 받을 때 이미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잘 조직화되어 있는 팀이라면 이재성이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고 나오고 그러면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의 요 간격이 멀어지니까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이재성을 따라서 멀어지면 그때 김영권이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는 요런 이제 준비된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그냥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으러 움직이니까 상대 수비도 당연히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러면 상대 미드필더 라인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김영권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내려오고 있는 이재성한테도 주기가 애매해요. 이미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김영권이 무리하게 이 안쪽으로 패스를 주다가 패스 미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전형을 짜온 경기이지만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오만도 그렇고 본인만의 전술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만전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을 투입을 해서 이재성을 빼고 앞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숫자를 늘리면서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든다. 이런 본인만의 포인트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져온 것에 비해서 선수 배치는 본인들만의 이제 그런 스타일을 녹여냈지만 체계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오만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만전도 우리가 전형 자체는 비슷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팔레스타인의 전형과 비슷한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번에 약간 3백이 형태적으로는 조금 움직이면 다르겠지만 3백을 만들고 앞에 미드필더 한 명 있고 측면에 있는 선수들 넓게 올라가 있고 가운데에 4명의 선수들 팔레스타인전하고 전형은 똑같습니다. 요 전형에서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죠. 물론 이제 초반에는 오만전에서 오만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장면보다도 이런 장면이 더 많았습니다. 오만이 수비를 밀집시켜서 가운데로 이렇게 좁혀 서 있을 때 우리가 가운데 있는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요 선수들이 가운데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는 뜻은 예를 들면 아까 이재성 선수의 장면처럼 이강인이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그러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으로 이재성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해체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선수들이 맞춰져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부족하니까 가운데 사이사이 공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었던 황인범이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줄 곳이 없어요. 이 가운데로 찔러주기가 매우 어렵죠.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줬을 때 끊길 수도 있고 패스가 연결이 돼도 볼을 받는 선수가 둘러싸이면서 뺏길 수도 있으니까 주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희범 선수가 이렇게 우리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 진영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하는 선택이 측면으로 패스를 돌리는 요 선택을 하죠.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은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측면으로 패스를 돌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인데 요게 사실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득점 만들 때도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두 명의 그냥 그 거의 차력쇼였잖아요. 근데 손흥민과 이강인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수비를 끌어내거나 손흥민과 이강인이 플레이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여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해줘 축구. 손흥민과 이강인 너무 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공간이 없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전술적으로 수비를 끌어내야 그래야 이강인과 손흥민이 더 잘하잖아요.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밀집되어 있는 수비 라인, 오만의 이 밀집 수비에 갇혀 있는 이강인과 손흥민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알아서 둘이서. 이 장면도 보면 손흥민이 처음에 볼을 끌고 들어갑니다. 손흥민이. 근데 이미 상대 수비에 둘러싸여 있죠. 여기서 볼 끌고 들어가다가 이강인한테 줘요. 그러면 이강인이 볼을 받아서 수많은 수비가 앞에 있는데 볼을 빼앗기지 않고 한 바퀴 삥 돕니다. 안 뺏겨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강인한테 패스를 주고 약간 요 넓은 공간으로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놀라운 건 볼을 안 뺏깁니다. 안 뺏기고 본인에게 수비를 밀집시켜놔요. 4명 정도를. 그 다음에 손흥민이 약간 측면 공간으로 빠지니까 빠지는 손흥민에게 패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전술적으로 뭔가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강인과 손흥민이 티키타카를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공간도 만들어 놓지 않고 정말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그 생 공간에 손흥민, 이강인 두고 알아서 해.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이강인이 수비를 쏠리게 만들고 손흥민에게 패스. 손흥민이 받아서 여기서도 이제 돌아서는 동작이 나왔죠? 이 장면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요 둘러싸고 있는 선수들이 플레이에 그렇게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이강인과 손흥민만 여기서 밀집 수비를 상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손흥민이 돌아섰을 때 또다시 수비에게 둘러싸입니다. 왜 둘러싸이냐? 상대 수비 라인이 아무런 우리 선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흥민이 돌아섰을 때 누구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요 정도나 누군가 우리 선수가 있었다면 달려 들어가거나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거나 이런 장면이 있었어야 되죠. 그러면 손흥민이 돌아섰을 때 수비가 유인되고 있으니까 수비가 이제 우리 선수들에 의해서 자리를 벗어나니까 편안하게 이제 움직였겠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손흥민이 돌아서자마자 수비에게 둘러싸입니다. 5명에게 둘러싸였고 여기서 뭐 그냥 손흥민의 개인 능력. 심지어 이게 오만전만 있었냐? 팔레스타인전도 똑같이 있었죠. 어떤 장면이냐? 경기가 안 풀릴 때 우리가 요 팔레스타인의 밀집 수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공간을 못 만드니까 나중엔 답답해서 이강인 선수가 그냥 이 안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수많은 선수가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다가 황인범에게 패스 주고 본인은 앞으로 뛰어요. 그리고 황인범이 2대1 패스. 이것도 이제 이강인, 황인범한테 이 밀집 수비에 갇혀있는 선수들끼리 알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1명, 2명 끌어냈을 때 이강인이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서 달려든다. 이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칭찬을 받을 만한데 여기서는 모두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서 있고 이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 사이로 이강인이 정말 생으로 드리블을 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강인이 황인범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됩니다. 또 플레이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이강인 선수가 이 밀집 수비에서 여기서 이거를 그냥 뚫고 들어갔어요. 이거는 정말 순수한 개인 능력이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무너뜨리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었는데 물론 오만전, 팔레스타인전 패배가 없었고 오만 원정은 승리를 거뒀지만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 전술적인 그런 역량이 발휘가 되는 포인트들이 안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겼는데 왜 홍명보 감독이 욕을 먹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기에는 홍명보 감독이 포엣과 바그너 감독보다 좋은 감독이라는 평가하에 선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포엣과 바그너가 우리 대표팀을 맡아서 오만과 팔레스타인을 상대했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 포엣과 바그너가 홍명보보다 못했을까? 과연 이번 오만과 팔레스타인 전에 약간의 좀 부진했던 경기력을 포엣과 바그너가 똑같이 보여줄 만했었나? 라고 했을 때는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심지어
포획과 바그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봉도 비슷하게 받는데, 그러면 비슷한 연봉을 받는 값어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9월 A매치 때는 그것을 못 보여줬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게 그 감독직을 포획과 바그너를 제끼고 본인이 앉았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응당한 그런 높은 기준에서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냐면 홍명보 감독이 그런 모습 못 보여주면 다른 감독이 왔을 때는 우리가 더 발전적인 모습, 더 발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10월 A매치가 3차 예선에서 가장 까다로운 요르단과 이라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순위를 보면 요르단, 한국, 이라크가 또 붙어 있습니다. 승점 4점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오만이 아무래도 조에서 3강 3약이니까 우리가 요 3강에서 2등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요르단과 이라크, 한국이면 1강 2중 3약이라고 봐야죠. 한국의 스쿼드가 원래 압도적이니까 요르단과 이라크랑 비교해서도. 근데 어쨌든 이 세 팀이 상위권 경쟁을 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보통 이제 이런 1, 2위 싸움을 하는 팀들 간의 경기는 6점짜리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요르단과 이라크전을 정말 중요한 매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또 기대가 된다. 요르단을 이기고 이라크를 이겨서 오만을 이겨서 성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일단 아니다. 오만, 이라크,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런 팀들보다 우리가 애초에 스쿼드가 훨씬 더 좋고요. 비교군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포획과 바그너보다 좋은 감독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A매치도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경기력이 좋게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